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레벨원 설명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벨원 설명에는 조금 자주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잘 안 하잖아요. 요즘 뭐 페이스북도 하고 많이 하고 하는데, 홍보를 안 해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소개 좀 간단히 할게요. 저는 회계법인도 아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1에서는 아마 여러분 2과목밖에 못 볼 거예요. 3에서 2과목 볼 거고, 2에서 2과목 볼 거고, 3에서 조금 많이 볼 거예요. 3에서는 한 절반 정도 조금 뻥쳐서 한 4과목 정도 저랑 하실 거예요. 그래서 3 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혹시 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자주 볼 거예요. 일단 학원이 요즘에 좀 많이 숫자가 줄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망했어요, 주변 학원들이. 그래서 거의 독점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잘해서 된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쨌든 지금 학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학원에서 찍어놓은 설명의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보세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진로를 가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경쟁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고, 등록하시기 전에 경쟁사를 제발 들어가셔서 샘플을 좀 보고 저희 것도 보고 비교하고서 들어오세요. 무턱대고 등록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셨어? 라고 하면은 그냥 네이버에 쳐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등록했대요. 돈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한 충동구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의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저는 심지어 어땠냐면은 회계사 공부할 때 과목마다 선생님을 다 딸리 했었다고요. 저는 MBA 지원할 때 학교마다 컨설턴트를 다 달리 썼었어요. 이거 MBA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실 거예요. 학교마다 컨설턴트를 달리하는 건 상상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5명을 쓰고 막 그랬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건 관심 있는 거니까 공부를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3년 하실 텐데, 본인에게 맞는 강사, 학원을 고르는 거, 교재를 고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차피 전반적인 내용들은 물론 제가 해드릴 거긴 하지만 유튜브에도 가시면 너무 얘기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조금 더 제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레벨 1이기 때문에 크게 2가지만 딱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직 결정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사결정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미 결정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미 하고 결정을 하기로 오신 분들은요, 하고 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오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건지, 효과적인 거 말고요, 효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CFA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책 받으셨어요. 26번째 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CFA라는 것은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차터드예요. 이게 뭐가 아니냐면요, certified가 아니에요. 우리 공인회계사라고 할 때 회계사는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고 합니다. 공인회계사예요. 이게 차터드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국가 공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들 국가 공인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공인 재무 분석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차털드의 어원을 보면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영국에서 기사자기 수여를 할 때 이 정도 나라에 공을 세웠고 이 정도의 명성과 인격과 공이 있으면은 너는 자기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차터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CFA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네가 공부를 했고 실무적인 익스피리언스가 있게 되면은 너는 이 정도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그 자격을 수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가 수여를 하냐면요, 사기관에서 수용을 해요.
공적인 기관에서 국가에서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수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CPA 같은 경우는 아니면 예를 들어 공인노무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하면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영역의 일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회계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 신고라든가 기장대리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차터홀드가 의미하는 거는 국가에서 니네 딱 이거 니네만 할 수 있어 라고 정해놓은 바운더리가 테리토리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즉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내가 이거를 따가지고 뭔가 안정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공적이 아니라 사적 기관에서 미국 IMR 지금 CFA 인스티튜트죠. 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관에서 인정한다는 걸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질문 좀 드려볼게요.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 25명 정도 헤지펀드 매니저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 남자분한테 여쭤볼게요. 죄송해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리 탑 25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2008년도에 얼마나 벌었을까요? 100억 정도? 여기 남자분 어느 정도 벌었을 것 같으세요? 1000억 정도? 여기 여자분 내 남편은 이 정도는 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봉을 좀 얘기해보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못 볼 거예요. 5천억? 5천억을 벌면 10년이면 5조네요. 괜찮은 연봉인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아니에요. 글로벌 탑 25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1조씩 벌었어요. 1 빌리언 달러씩 벌었어요. 환율로 환산하게 되면 정확히 1 빌리언이 조금 안 돼요. 한 0.9xxx 빌리언이었었어요. 2009년도에 얘들이 연봉이 삭감이 돼요. 왜냐면 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얼마로 삭감이 되냐면요. 절반이 삭감이 됐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4,500억씩 벌었어요. 절반 삭감돼가지고 1년에 번 돈이 4,500억이었어요. 2009년도에 다시 회복을 해요. 이때는 탑 25의 꼴찌가 0.9 빌리언이었어요. 제일 많이 버는 4빌리언이었어요. 4조 원이었어요.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1,800억, 1,800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까 3빌리언이라고 했네요. 3빌리언이니까 3.6조 원, 4조 원 정도 되겠네요.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할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많은 연봉을 벌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CFA 커리큘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CFA 역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CFA 역사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한 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사람. 그래, 어차피 다 못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분 별명이 뭐예요? 그래요. 월가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몇 년도생인지 혹시 아세요? 주식시장 처음에? 이분이 1914년생은 아니에요? 20살이었어요. 네, 1914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계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전쟁 겪어보신 분? 1929년도에 이분 35살이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대공황이 일어나죠. 감사합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일어나요. 35이었어요. 1939년도 45살이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분이 1954년도 60이 되던 해에 자,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일어난 해에 다우존스 지수가 400이었어요. 40까지 빠져요. 그리고 이분 60이 됐을 때 이 400이던 40이던 주가 지수가 400포인트를 회수를 해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이입 한번 해볼게요, 우리. 20살 때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어요. 전쟁 겪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알잖아요, 남자들. 그죠?
35살 때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제가 이 나이 정도 되거든요. 비참하죠. IMF보다 더 심했던 45살이면 한참 애 낳고 키울 때예요. 2차 세계대전 터져요. 60살 돼가지고 주가지수가 회복을 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그 상큼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태어난 사람이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누구죠? 워렌 버핏. 흔히들 얘기하죠. 이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몇 년생이냐면요. 1930년생이에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 주가지수가 어땠냐면요. 40포인트였어요. 지금 주가지수 얼마예요? 2만을 훌쩍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벤자민 그람의 삶과 워렌 버핏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이 41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럼 뭐를 투자했어도 지금 2만이라고 가정하면 500배를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1억만 있어도 지금 500억이 돼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10억 있었으면요 5천억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장이 안 좋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운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 어느 정도는 시대가 안 받쳐주면요. 시대가 안 받쳐주면은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시대가 이분은 좀 안 받쳐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써요. 언제 책을 쓰냐면은 1934년도에 Security Analysis라는 책을 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증권 분석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는데 이 책을 내고 이분이 처음으로 협회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협회를 처음 언제 만들었냐면요. 1947년도에 협회를 만들고 1963년도에 처음으로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세계 대공황을 겪고 나서 적어도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대공황을 겪었을까? 라는 생각이 보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과목을 구성해가지고 그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시험을 본 게 1963년도였었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일단 과목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가보실 거냐면요. 페이지 한 63페이지 가보시겠어요? 60페이지요. 60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과목 구성이 조금 있고 레인지도 조금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일단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계 과목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 FRA라는 과목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분석 안 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퀀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경제 분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망가지면 다 될 수가 없다고요. 이코노믹스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우리들이 자본시장에서 다루는 4가지 프로덕트를 얹어요. 그게 주식시장, 에코티, 픽스드 채권, 데리베티브 파생, 얼터너티브, 대체투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업 입장에서 재무관리라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재무관리를 섞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섞고요. 우리 윤리적이어야 되니까 윤리 과목을 섞어요. 이렇게 10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레벨 1에서 조금 중요한 과목이고요. 이게 레벨 2에서 강조되는 과목이에요. 레벨 1에서는 뭘 배우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풀 과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시적으로 경제 분석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미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 기업을 바라볼 때 이건 회계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의 재무관리와 투자자 입장에서의 재무관리 그 다음에 윤리와 주식채권 파생, 대체투자 상품을 레벨 2에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죠. 내재 가치를 구하고 이게 저평가대인지 고평가대인지 결정하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과목 구성은요. 철저하게 뭐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계사랑 펀드 매니저랑 또는 회계 과목과 재무 과목의 차이를 얘기하라고 하면요. 저는 그냥 회계는 과거를 보는 학문이고 재무는 미래를 보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발생했어요. 이 거래를 어떻게 장부에다가 반영할지가 재무회계예요. 제대로 반영된지를 보는 게 감사예요. 매출 발생했으니까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가 들어와요. 상법이 들어오고 세법이 들어오죠.
이게 회계 과목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미 재무제표는 나와 있어요. 누구나 다 만들어 놨죠. 이 상태에서 이 주식 살래 말래? 이 프로젝트 할래 말래? 이거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M&A 해 말어. 이게 민수의 말어. 이렇게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재무 과목이라고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즉,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요,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의 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돈이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해요. 이해되셨어요?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라고요. 어쨌든 차치하고, 그랬을 때 철저하게 과목 자체가 회계 과목이랑 다르게, 물론 회계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철저하게 분표가 달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철저하게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런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과목을 시험을 본 게 1963년도부터였었어요. 그럼 제가 워렌 버핏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는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이랑 벤자민 그라함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워렌 버핏은 CFA에 있어?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하는데 굳이 CFA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둘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게 워렌 버핏이 와튼 스쿨을 졸업을 하고요. 콜롬비아 대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때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가치 투자를 처음 배웠던 게 여기 벤자민 그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월가의 교장 선생님이었다고요. 이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가치 투자가 형성이 돼요. 밸류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리고 가치 투자에서 피터 린치가 나오고 여기에 있는 워렌 버핏이 나오고 조지 소로스가 나오고 이렇게 가치 투자에서 맥락이 뻗어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아까 얘기했던 1934년도에 나왔던 Security Analysis라는 책을 보고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 책을 20번 이상 읽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따랐었다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사진도 나와요. 둘이 같이 찍은.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CFA 교육과정은 맞아요. 다시 구별해 드릴게요. CFA 있으면 그럼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이해 되셨어요? CFA에 있다고 그렇게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 중에 CFA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CFA 교육과정의 뿌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주식 투자 또는 금융시장에서 적어도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를 거기에서 시작한 교육 과정이 이 CFA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교육 과정이 생각이 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요. 앞으로의 세상은 저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가 해줬던 말인데 예전엔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된다라든가. 근데 점점 직장에서 직업으로 사회 패러다임 자체가 옮겨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셰프가 되고 싶다라든가 이런 것들 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든가 근데 잘 살펴보면 직장 자체가 필요 없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계가 자유화되면서 결국 장벽이 없어지게 되면 직장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몸을 잠깐 의지하는 것 뿐이고요. 예를 들어 셰프 보면은 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저 식당으로 그냥 옮겨가면은 이 사람 업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직업인 거죠. 직장 바뀌었다고 얘기하냐? 아니에요. 직장은 그냥 잠깐 이쪽에 나갈 뿐이에요. 심지어 그 직장이 몇 개씩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개인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시대로 결국에는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세상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 왜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많이 뽑는 분들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굉장히 소중했었어요. 기회 자체가. 저는 충남대학교를 나왔고요. 정말 지지리도 공부를 안 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열심히 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 진짜로 공부를 잘 안 했었어요. 홍진호 선수가 요즘 자꾸 방송 나오시잖아요. 같은 게임방 출신이에요.
제가 게임하고 있으면 옆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지호 선수를 이기면 당시에 게임 방비를 깎아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였었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쓰는 키보드랑 마우스가 있어요. 그때 썼었던 키보드를 아직도 쓰고 있고요. 똑같은 제품이죠. 왜냐면 키가 나가니까. 마우스도 똑같아요. 게임방을 갈 땐 키보드를 들고 다녔었고요. 마우스를 들고 다녔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출장을 갈 때 키보드랑 마우스를 들고 다녀요. 저게 버튼이 한 마우스 한 20개 정도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서 어찌저찌 해서 고3 때 잠깐 열심히 정말 해서 들어갔는데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삶이 조금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서 어떻게 운이 좋게 파병도 갔다 오고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복수하기로 해서 유학을 갔고 3학년 때 미국에 가서 제가 선배들한테 이제 물었죠. 학교가 이제 뉴욕 근교에 있었는데 취직을 너무 하고 싶다. 뉴욕의 금융권에. 근데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한국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동양의 남자애가 미국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미국 여자분들이 꼽은 우선순위가 자녀랑 애완동물이랑 그 다음에 동양 남자래요. 그러니까 동양 남자가 키도 작고 말도 어눌하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모든 면에서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선배한테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 뭔가를 물었었어요. 그게 선배가 추천해줬던 게 처음에 액추어리를 추천을 해줬었어요. 요즘에는 다 아시죠? 보험계리사라고. 그때는 한국에 보험계리사 자체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회계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액추어리는요, 지금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책 한 번만 딱 펴보면 이게 본인이랑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책 딱 펴보면요, 일단 지렁이가 막 기어다녀요. 거기 글자가 우리가 보던 글자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이상한 로마자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어요. 뭐 세타, 감마, 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덮었어요. 그냥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뭘 물어봤냐면 두 번째로 어려운 자격증을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받았던 게 CFA예요. 그래서 그때 CFA를 시작을 해서 1차 끝나고 그 다음 CPA 하고 그 다음 2차 하고 그 다음 3차 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제가 그때 선배한테 이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합격한 지가 벌써 7, 8년이 됐는데,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선배한테 선배님 최고의 자격증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냐라고 물어보시면요,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최고의 자격증이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왁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왁구가 뭐냐면요, 일단요 역사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좀 희한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credential, awareness,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역사를 좀 보면요, 1963년도부터 시험을 봤었다고요. 진짜 실제로요. 63페이지 가보시겠어요? (63페이지) 보시면요, 보이세요? 1963년도부터 시험을 본 데이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50년이 넘은 시험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역사만 오래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전 세계에서 절대적인 사람 숫자로도 굉장히 많아요. 2페이지 가보시겠어요? 26페이지. 전 세계에서 매년 15만 명이 봐요, 시험을. 제가 알기로는 17만 명 정도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넘버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17만 명이 174개국에서 시험 보거든요. 토익 보는 나라가 150개예요. 174개국에서 17만 명이, 그것도 한날 1시에 보거든요. 한날 1시에 시작해서 한날 1시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시험 없어요. 제가 뉴욕에서 1차도 보고 3차도 봤었는데, 시험을 보는 날 시티에 맨해튼에 나가면요, 맨해튼 4성급, 5성급 호텔들의 컨퍼런스 룸은 다 예약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컨퍼런스 룸이 1층과 지하 1, 2, 3, 4층 막 이렇게 컨퍼런스 룸이 있거든요. 막 땅으로 내려가면서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뺑뺑뺑뺑뺑 사람들이 둘러싸요. 정말 장관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봐요.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정말 시험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날 1시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숫자 자체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딜 가보실 거냐면요, 한 29페이지 정도 가보시겠어요? 27페이지에도 거기 사람 숫자들이 조금 나와 있고,
9페이지, 여기 안 나있네요. 9페이지, 31페이지. 옛날이랑 다르게 좀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네, 제가 가져온 통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좀 오래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숫자 조사를 제대로 안 해요, 애들이. 금융인력 기초통계분석 보고서라는 이남철 박사님이 쓰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쓴 통계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FRM 0.7% 가지고 있대요. AICPA가 0.5%, 그리고 CFA가 0.37%. 금융권에서 일하는 인력이 우리나라 한 20만 명인가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0.37%면요, 1000명 중에 37명이고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돼요.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100명밖에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대적인 숫자도 그렇고 상대적인 숫자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사실 27페이지 좀 가보시겠어요? 여기 한국 비교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한국 비교치가 안 나와 있네요. 한국 비교치가 나와 있으면은 딱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그냥 제 기억에 있는 숫자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돼요. 합격자 수가 지금 1200명, 1300명 이렇게 넘었다고 하는데 아직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로 진출을 한다 또는 금융허브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의 크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숫자는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누렸던 베네핏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지금 삼성그룹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 삼성전사는 아니에요. 삼성금융계열사예요. 금융계열사 5곳 있거든요. 자산운용, 증권, 보험, 카드, 생명. 자산운용, 증권, 보험, 카드, 생명에서 변호사랑 같은 등급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삼성금융계열사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삼성만 가지고도 이거보다 많은 인원이 나와요. 왜냐면 삼성에서는 다 하거든요. 안 하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그렇고요. MBA 지원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LBS 같은 경우에는 Masters in Finance 1년 과정이 있어요. Masters in Finance 같은 경우에는 CFA가 있으면 GMAT 성적 면제해줍니다. 시카고 MBA도 그렇고요. EMBA 같은 경우도 GMAT 성적 면제해줘요. 그리고 왓슨 스쿨 같은 데 지원해보시면요. 자격증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클릭 해가지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예를 들어 증권 브로커리지 자격증에서 뭐 시리즈 63, 7 뭐 이런 거 있고요. CPA, CFA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awareness 자체는, 그러니까 인지도 자체는, 그리고 크레덴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닌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최고위 자격증이 맞냐고 물었었잖아요. 최고위 자격증이 맞는 거에 대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절대는 아니고 많은 요즘 좀 많이 줄었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공부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2년 반이나 막 3년,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아이언맨 수트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설기관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의 공부를 했고 그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자격시험인 거지, 이거를 땄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인정해준 어떤 업무의 고유 영역 자체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딱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전문직의 경기가 점점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직의 경기가 점점 무너지다 보니까 요즘 뭘 해서 개런티 되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보장되는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 의전이나 아니면은 법학대학원 정도, 왜냐면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니까 법학대학원 정도의 어떤 베네핏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른 쪽에서의 베네핏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CFA는요,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건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요, 지렛대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약한 힘을 주게 되면요, 이쪽에서 상승폭도 커지고 하락폭도 커질 수 있다고요. 이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지방 국립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 준비할 때 스펙이 어땠었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을 때 4.5 만점의 학점이 4.3이었어요. 전공 학점이 4.3이었었어요. B가 없었어요.
A-가 하나 있었어요. 다 A뿔이었었어요. 그리고 CFA가 2차까지 있었고요. CPA가 있었어요. CPA 성적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성적이 좀 좋았었어요. 많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GMAT 성적도 있었어요. 740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GRE가 있었어요. 환산하면. 그래서 GRE로 환산하면 740점이었고 GMAT으로 아시겠지만 하버드 평균 성적이 730점이에요. 입학하게 된 사람들 성적이. 근데 제가 그 성적을 가지고 취업할 때 굉장히 고생했었다고요. 정말 개고생을 했어요. 원서를 제가 취업하기 전까지 몇 개를 썼냐면은 170개를 넣었어요. 제가 카운트를 했었거든요. 미국에서부터. 카운트하고 안 돼요. 카운트하고 안 돼요. 카운트하고 안 되고 나중에 언제까지 해보냐 써보자 했을 때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170개인가 180개까지 쓰고 제가 취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취업이 힘들죠. 근데 단편적으로 그냥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단편적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국내사에서는 저 정말로 오퍼를 못 받았었어요. 국내사에서는 취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세컨먼트 옮겨갈 때 그 다음에 받았었고 그런데 반대로 외사는 꽤 심심치 않게 받았었어요. 외사는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잖아요. 아시죠? 외사 레주메는 자유양식이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포매팅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것들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외사 레주메는. 그래서 오히려 외사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빼고는 다 인터뷰를 봐봤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합격은 못했지만 근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요. 저한테 오신 수강생분들 중에서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 미국에 있어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펀드 매니저 하고 계세요. KT에서 엔지니어 하시던 분 계시다고요. 컴퓨터 만드시던 분. 그분도 지금 거기에서 파이낸스 부서에서 재무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브릿지를 놓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험 합격하고 나서 제가 28인가 합격을 했거든요. 28인가 합격하고 나서 28부터 제가 강의를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강의했어요. 기술대학원. 지금은 완전히 이상이셨지만 그때 카이스트 기술경영원 대학원 원장님이 안철수 원장님이셨었어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었다고요. 실무 강의를. 근데 그때 스크리닝 과정이 어땠었냐면요. 그냥 CFA 합격하고 CPA 합격하고 직장 다니니까 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냥 했었어요. CFA고 CPA면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했었다고요. 대전에 있는. 그 다음에 현재도 실무에서 그 베네핏을 저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 베네핏인지는 사람마다 보는 뷰가 다르겠죠. 근데 사람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충분히 아주 파워풀한 어떤 파워풀한 그냥 임프레션 자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선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제 네임카드를 냈을 때 그 컴퍼니, 그러니까 제 명함을 냈을 때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명함이 CFA가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물어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요. 너 되게 어린 것 같은데, 물론 외국인이 보니까 어려 보이는 거예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가 보니까 너 언제 CFA 했다니 되게 어려 보이는데 이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아봤었어요. 외국에 나갔을 때는 그만큼 인정을 되게 많이 해주신다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도 해봤으니까 알겠죠. 이직 시에도 사실 딱히 테크니컬한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아주 많이는 받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이게 본인이 어떤 베네핏에 타겟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만약에 본인이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요. 이건 다 각자가 생각하는 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꿈을 찾아드릴 수 없고 발견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기에 연관이 되거든요. 본인이 과연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저는 반드시 뭐를 고려를 하라라고 하냐면요. 반드시 본인이 여기에 들어가는 코스트와 베네핏을 반드시 프로센컨스를 반드시 비교를 꼭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에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면요. 코스트에 일단 그냥 딱 봐도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커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시작을 하면요. 지금 시작을 해도 지금 몇 월이죠? 9월이죠. 올해 12월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내년 6월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내년 6월까지 시험 봐요. 내후년 6월에 봐요. 내후후년 6월에 봐요.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한 2년 반 정도 되지 않나요? 한 번 떨어져 봐요. 1년씩 밀린다고요. 3년 반, 4년 반 이렇게 밀린다고요.
근데 안 떨어질 것 같죠? 아니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저도 1차 떨어졌고 3차 떨어졌었어요. 4년인가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한 7, 8년씩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삶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면요. 저 되게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죠. 오늘 가시면 되게 심각해지죠. 원래 제 설명에 들으면 되게 삶이 심각해져요. 본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험 자체가 6월 초에 있어요. 그쵸? 6월 첫째 주에 있다고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쉰 날이 굉장히 많고 결혼식 굉장히 많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4월 달부터 벚꽃 피기 시작해요. 놀기 정말 좋은 달이에요. 내가 안 놀아도 내 여자친구가 놀면 나도 놀아야 돼요. 3월 달이요. 대학생분들 개강해요. 그래서 MT도 가야 되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팀 프로젝트 해야 되고 너무 많죠. 2월 달에는 구정이 있어요. 날짜도 짧아요. 그 2, 3, 4, 5월 달에 내가 매주 주말마다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게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3년, 4년, 때론 그게 더 길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충분히 할 마음이 섰을 때 시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의 베네핏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시는 것도 물론 무턱대고 할 수도 저처럼 무턱대고 할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하고서 빨리 합격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요. 본인이 이걸 통해서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이것만으로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빨리 브릿지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거요. 시간 정말 이거 심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가끔 수업 들어가서 그런 얘기도 들어요. 3차 하다 보면요. 진짜 한 4, 5년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차만. 그러면은 애가 시작할 때는 유치원생이었는데 이제 끝나니까 중학생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아이랑 놀지 못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아버지도 봤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비용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비용적인 면은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의비 적은 돈 아니죠. 물론 학원비가 강사들이 들어가는 저희 강사들이 2명씩 들어가잖아요. 한 과목당. 그리고 학원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요. 사실은 강사비 자체, 강의비 자체가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본인이 낼 땐 비싸잖아요. 저희 입장에선 비싼 게 아니지만 본인들이 낼 땐 비싸다고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차까지 합격하고 아직도 기억나요. JP모건 인터뷰 보러 갔어요. JP모건 RA 인터뷰였었어요. 제가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되고 싶었었거든요. 보러 갔을 때 막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는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요. 근데 이거 CFA 2차까지 합격한 거 왜 쓰셨어요? 라고 그랬어요. 쓰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조금 화가 났었지만 돌이켜보고 나면요. 맞아요. 그거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2차까지 합격했다라고 쓰면 그게 공식적으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공기업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1차랑 2차까지 합격한 거는 많이 쳐주지 않아요. 1차랑 2차까지 합격한 거는 그냥 관심이 조금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지 3차까지 합격을 해서 완성을 시켜야지 그때 CFA 차터를 명함에다가 쓸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이름 뒤에다가 CFA를 박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산점이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그만둘 거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1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시험이라는 게 이게 10과목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어차피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목도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거면 그냥 공부하고 싶은 과목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시작했으면은 시험은 합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본인한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그럼 반대로 본인이 이제 베네핏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생각했었던 베네핏은 뭐였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연봉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거는 합격하고 알았어요. 네트워크. 그 다음 이것도 알았어요. 이너 밸류라고 하죠. 내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스크에 대한 거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빠뜨린 게 있는데 아까 63페이지 잠깐만 가보시겠어요? 합격률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쵸? 막 30%, 40%, 50%막 나와 있어요. 그쵸? 62페이지, 30페이지에 합격률 나와 있지 않나요? 막 40% 나와 있잖아요. 30%. 그럼 여기 딱 잘라가지고 한 반 정도는 붙는 거 아니야? 나 여기 들어있는데? 근데 그거 아니에요. 3차까지 합격해야지 제가 다 합격한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잘려져요. 그럼 결국엔 요만큼만 남는 거예요. 100명 중에 40명이 남아요. 1차 합격한 40명 중에 다시 16명이 남아요. 그럼 16명 중에 다시 4명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이 어려서 그러냐? 사실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연봉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간도 중요하고 리스크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중요한데 본인이 이 베네핏을 통해서 이 시간과 비용과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연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딜 가보실 거냐면요. 38페이지 가볼게요. 거기 가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봤던 테이블이 있어요. CFA랑 MBA 연봉 비교가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MBA 갈 수 없으니까 갔었어야 돼요. 근데 바로 MBA 갈 수 없으니까 이런 표를 찾아봤죠. 어릴 때 이런 거 자주 찾아보잖아요. 네이버에서. CFA가 좋아요, MBA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거 맨날 찾아보잖아요. CFA no MBA, CFA MBA, CFA with no CFA, MBA, MBA in Finance, and no CFA 쭉 있어. 연봉이 있어요. 그래서 1년부터 5년 차까지 over 10 years experience까지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뭔가 베네핏이 있구나 정도로 그냥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하기에는 무슨 과정을 거쳤냐면요. 여기 코스트 들어가고 베네핏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스트가 여기 베네핏이 이 리스크를 지면서까지도 내가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를 제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요. 본인이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CFA 있으면은 괜찮네. MBA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그냥 제가 생각하고 넘어간 과정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연봉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물론 이게 절대적인 수치도 아니에요. 통계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안 해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거 다 하셔도 못 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네트워크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후배들이 아직도 월가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월가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걸 할 때 왜 하냐면요. 네트워크 때문에요. 뉴욕 소사이티가 굉장히 셉니다. CFA도. 근데 금융권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디엔가 접근을 해야 되고 뭔가를 뚫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매개체 하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접근을 쉽게 해준다는 걸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CFA가 그걸 굉장히 장려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CFA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여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소사이어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협회비로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나가지고 스터디하고 밥 먹고 스터디하고 밥 먹고 그냥 그래요. 별거 안 해요. 그냥 스터디 하겠어요. 우리가 다 커가지고 그냥 안부 묻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현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너 소사이어티가 된다고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후배들 중에 그 소사이어티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열리는 많은 컨퍼런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도 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죠. 이너 밸류는 뭐냐면요. 결국 이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그마치 3년이에요. 군대보다도 길어요. 그 시간 동안 주말마다 공부를 해온 사람이에요. 더 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습관이 바뀌어요. 이 정도면은.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이 시험에 합격할 정도 되면은 얘 성실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얘가 성실하지 않으면 얘는 똑똑한 애겠죠. 다시요. 성실한 애 맞아요? 그래요.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얘는 똑똑한 애일 거 아니에요. 성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이거를 다 했겠어요. 똑똑한 애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증명이 된다는 게 그것도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떤 이력서 스크리닝 과정이라든가 이직 과정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임에 나가서도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좋고 모임 자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비교했었던 그런 연봉 테이블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걸 요즘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내가 코스트를 감당해 내가면서 이런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지만 MBA 가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드는데 MBA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3차까지 해도 1,000만 원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거를 했을 때 안 했을 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적어도 물론 그게 바뀌어요. 하지만 하기 전에는 무턱대고 하지 말고 꼭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네 번째는요. 여기다 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요? 이제 1, 2, 3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효과성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effectiveness보다 저는 efficiency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저는 뭘 뭐라고 추천을 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건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스웨즈 노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CFA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은 LOS라고 해서 Learning of Statement라고 해서 협회에서 네가 CFA라면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Learning of Statement라는 예를 들어 학습 목표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었어요. 질문지 몇백 개를.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게 그냥 질문 리스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질문지랑 같이 발표한 원서책이 있었거든요. 그 두꺼운 원서책을 샀어요. 그래서 그 원서책에서 이 퀘션에 대한 앤서를 원서에서 찾았었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원서를 예전에는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카플란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게 퀘션이랑 앤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앤서를 찾아줄게. 그래서 얘들이 책을 퀘션, 앤서, 퀘션, 앤서, 퀘션, 앤서 이렇게 서머리를 만들었어요. 그 책을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질문과 답으로 해서 책으로 묶었어요. 그 노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있는 스웨즈 노트라 그래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스웨즈 노트는 질문답, 질문답, 질문답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서머리 노트 일종의.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협회에서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요. 커리큘럼 북이라는 거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커리큘럼 북은 뭐냐면은 이게 퀘션 앤서, 퀘션 앤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어차피 LOS를 내니까 이 LOS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LOS에 대해서 우리도 앤서를 달자. 근데 이 앤서를 원서처럼 써보자. 라고 해서 똑같이 퀘션에서 퀘션에서 돼 있는데 여기는 퀘션을 쭉 나래비를 세우고 앤서를 쭉 뒤에다가 갖다가 붙였어요. 원서로 자기네들이 썼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서를 짜집기 한 또는 원서를 그냥 자기네들이 쓴 책이에요. 이게 커리큘럼 북이에요. 뭘 봐야 될까요? 저는 둘 중에 보라고 한다면요. 이게 훨씬 나아요. 스웨즈가 훨씬 나아요. 양도 훨씬 적고 내용도 간단하고 일단 책 자체가 작아요. 훨씬 더. 그래서 이걸로 보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이걸로 보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부족한 부분 어디서 보충하면 돼요?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서 보충하면 되겠죠. 이건 원서니까. 근데 만약에 커리큘럼북을 봐도 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서를 찾아서 봐야 되겠죠. 이 원서를 찾아서 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거의 다 이것만이라도 하세요라고 말해요.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이것도 다 못하는데 이것만이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 3차까지도 이걸로 나가거든요. 이걸로 하셔도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뭐 한글 교재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글 교재로 나간 학원도 있으니까 한글 교재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젠 직장이 아니라 직업으로 가는 시대예요. 본인이 결국에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생각해 보시면요. 가수가 춤추고 가수가 연기하고 다 해요. 결국엔 본인이 아웃소싱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본인이 많은 부분 핵심적인 역량은 본인이 가져가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내가 번역하네 통역하네 끼고 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되셨어요? 결국엔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 본인이 결국에는 익숙해져야 되고 레벨 3 가면 어차피 에세이로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은 영어로 시험 나와요. 한국어로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한글로 된 책만 보시다 보면요. 고3 때처럼 직독직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찾고 문장 끊고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어는 영어 자체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올라오고 시험 때 그래야지 훨씬 더 익숙한 상황에서 볼 수가 있다고요. 레벨 3 때는 거기다 에세이까지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거 어렵지 않겠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처음이니까 어렵죠 당연히. 근데 제가 아까 대학원 가려고 준비할 때 MBA 준비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 GRE 시험을 봤는데, GRE 시험이 지랄이라 그래요. 단어가 굉장히 지랄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소령, 중령, 대령 뭐 이런 것도 다 외워요. 하사, 중사, 상사 뭐 이런 것도 외우고, 비잔틴 양식 아니면 고딩 양식, 그 다음에 뭐 고딩 양식에서 아니 뭐 그런 것도요. 심지어는 여성분이 뭐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은 이 라인이 예쁘게 나와서 정물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초상화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여자분을 그리는 그 상에서 자주 쓰는 포즈의 이름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비잔틴이나 고딩 양식에서 건물이 지금처럼 이렇게 철골 구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콘크리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 높이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짓는데 이렇게 짓잖아요. 유럽 건축물이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옛날 양식들이. 거기에 골조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하루 종일 외우고 있어요. 몇백 개씩. 정말 사람 미치거든요. 근데 그걸 외울 때 단어 선생님이 저 해커스였었는데 해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오늘 여기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을 거야. 근데 앞자리 뭐 탔는지 앞자리 어떤 사람 탔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다음날 탔는데 똑같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 안 나죠. 근데 한 2, 3일 정도 걔가 똑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걔가 남잔지 여잔지가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는 걔가 머리 염색인지 안 된지가 들어올 거고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또 신발 색깔, 옷 색깔, 스타일 그런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3일, 4일, 5일, 6일 계속해서 걔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걔가 기억이 나겠죠. 영어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영어는 한 번 본다고 절대 되지 않아. 한 번 보면은 당연히 까먹지. 그럼 다음날 또 봐. 그럼 그 전날보단 잘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럼 다음날 또 봐. 그럼 그 전날보단 더 잘 생각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언어를 체화라고 하잖아요. 이게 몸에 배야 된다고요.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용어가 재무 용어예요. 저희 회계사 공부할 때 감사도 영어로 하거든요. 그럼 감사 영어로 하면은 감사 조문을 다 외워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 있는 그 텍스트를 다 외웁니다. 한 페이지 있는 거를 다 외워서 왜냐면 옛날에는 그 리튼으로 있으니까. 근데 그거 외울 때 처음에 보면 안 외워지죠. 그리고 강사가 처음에 이렇게 줄 때 못 외워요, 절대. 근데 해석을 한번 해준단 말이에요. 영어 지문을요. 해석을 한번 해주고 내가 그 다음에 이걸 읽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읽혀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 읽기 시작하면요. 몇 번 계속해서 보다 보면 결국엔 그거 외워져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저희가 해석해드리잖아요. 윤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읽고 다 해석해드리거든요. 해석하면은 그때부터는 해석이 돼요. 다시 보면은. 그리고 그때부터는 읽혀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두 번은 거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거치시라고 하는데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하시고요. 합격점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 토익 처음 봤을 때 670점, 570점이었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합격점 볼게요. 합격점이 아까 그렇게 점수가 그지같이 나왔었는데 이게 합격점이 몇 점이냐면요. 상위 1%에 점수의 70% 점수대가 합격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1%가 90점 맞았어요. 그럼 63점이 합격점이에요. 상위 1%가 50점 맞았어요. 그럼 6, 3, 7, 35점이 합격점이에요. 상위 1%가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70점이 합격점이에요. 그럼 대부분 상위 1%는 100점 맞겠죠. 그러면은 상위 1%가 100점 맞으면 우리가 70점만 넘기면 안전빵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삼지선다형이에요. A, B, C 중에 고르시면 돼요. 삼지선다형 시험 봐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로 없을걸요? 거의 오지선다형 보지 않아요? 주광식 보거나. 삼지선다형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내가 반타작만 하면은, 그죠? 내가 반타작만 하면은 나머지에서 삼지선다형에서 그냥 A로 찍어도 15점, 16점은 무조건 나올 텐데, 그죠? 16점 정도 나올 텐데, 그럼 한 30점, 아니, 내가 반타작 정도 했으니까 50점에다가 반 정도 내가 맞고, 나머지 한 15, 16, 17점 정도 맞으면 67점 되니까 합격하겠죠. 괜찮아요. 근데 합격 퍼센테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안 좋다고요. 뭘 얘기하냐면은, 이게 커트라인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국 시험은 엄청나게 떨어뜨리려고 꽈서 내잖아요.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내선 안 될 부위에서도 내는데, 여기 같은 미국 시험은요, 꼭 알아야 되는 거에서 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넓고 얇게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골고루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나와요. 우리는 그거 안 내죠. 되게 귀퉁이에서 희한한 거 내잖아요. 가끔 가다가 내신 교수님들도 못 풀고. 근데 미국 시험 자체는요, 네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봐요. 가장 중요한 거를 대신에 굉장히 골고루 물어보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힘들 수가 있는 게 어쨌든 몇 번만 봐주면 되거든요. 텍스트를.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10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씩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안 보러 가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공부를 넓고 깊게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를 들어 10과목이잖아요. 그럼 사람 심리가 한 8과목 봤으면은, 그래, 8과목에 집중하자, 2과목은 버리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2과목을 버리면은 그거 다 찍어야 돼요. 근데 한두 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 되게 많거든요. 제 말 이해했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라도 공부하세요. 즉, 시험 전까지요, 포기하는 과목 없이 그냥 다 쭉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이 스터디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스터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공부는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시면서도 혼자 하는 거고 학원을 다니시면서도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학습량이 반드시 확보가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보기 전날 강의 돌려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시험 전날에 강의 돌려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내 오디션이에요. 근데 오늘 조수미가 부르는 거를 보고 내일 저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박지성이 뛰는 경기를 보고 내일 저렇게 뛰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강사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내가 그냥 이해하고 내일 가서 시험 보겠다라는 거는 내일 내가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반드시 혼자서 시행착오도 거치셔야 되고 혼자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거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학습 플랜 짜는 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습 플랜은요, 지금 여기 제가 복사해온 게 레벨 2 때 복사를 해드릴게요. 학습 플랜은요, 사후적인 학습 플랜을 짜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의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오늘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막 데일리 플랜을 막 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뭐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뭐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뭐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뭐 2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험 계획은요, 예를 들어 오늘이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9월 1일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시험을요, 그냥 간단하게 5월 30일 날 본다고 해볼게요. 그럼 계획은요, 저는 그냥 크게 짜요. 예를 들어서
9월달이고 5월달이니까 9, 10, 11, 12, 1, 2, 3, 4, 5, 9달이 남네요. 맞죠? 맞나요? 9, 10, 11, 12, 1, 2, 3, 4, 5, 9달이네요. 9달이면은 이 중에서 딱 절반을 그냥 잘라요. 4달 반 정도. 그래서 요때까지는 뭐 하냐면요. 그냥 1회독만 해요. 복습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1을 잘라서 2분의 1을 잘라서 요때까지 한 2회독 해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절반을 잘라서 여기서 한 3회독 정도 해요. 그럼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3달, 4달 되니까 한 1월 정도 된다고 할까요? 1월 중순? 1월 중순까지 하면 되겠지. 한 3월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한 4월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남은 2달 동안 4회독 정도 복습하면 되겠지. 크게 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이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FRA를 하나, 둘, 셋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FRA 1강, 2강, 3강, 오늘 날짜 며칠 예를 들어 9월 1일. 그리고 복습했어. 이렇게 사후적으로 써요. 내가 만약에 놀았어요. 그러면은 9월 2일은 놈. 예를 들어 결혼식 갔어요. 결혼식.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써요. 9월 3일날 예를 들어 FRA 했어요. FRA 4, 5강 했어요. 그리고 9월 4일날 내가 노느라고 못했고 9월 5일날 여자친구 만났고 9월 6일날 결혼했고 9월 7일날 예를 들어 이혼하느라고 바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주일이 쫙 지났어요. 그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떤지가 나오잖아요. 난 하루에 며칠밖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요. 이틀 공부하는 사람이요. 강의는 5강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일주일치를 가지고 요만큼을 프로젝션 해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1회독을 못하겠구나 되겠구나가 이거 가지고 판단이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거를 바꾸면 안 되겠죠. 나를 바꿔야 되겠죠. 모든 학습 계획은요, 사후적으로 짜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짜면요, 내가 어느 정도 한지가 나오고, 내 생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짜지만, 나중에는 내가 한 거를 시간대별로 커트해가지고 쓰다 보면요, 내가 하루에 토탈리 네트로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도 나와요. 저는 하루에 딱 10시간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10시간 되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요. 뭐 10시간 공부 누구나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트로 10시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트로 10시간 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씻고 밥 먹어요. 7시에요. 학교로 가요. 8시에 앉아요.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오전에 4시간 공부해요. 그럼 12시 돼요. 1시까지 밥 먹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산책하고 좀 눈 붙여요. 그럼 1시 반 되죠. 그럼 1시 반부터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그렇게 4시간 공부를 해요. 그럼 하루 8시간 공부한 거예요. 그 저녁 먹어요. 6시 반까지. 그리고 6시 반부터 7시 반, 8시 반까지 공부를 하면 10시간이 차요. 8시 반부터 집에 와요. 그럼 9시 반. 운동해요. 10시 반, 그리고 씻으면 11시, 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하루에 7시간 자고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스케줄이 나와요. 이틀에 한 번씩은 운동 빠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공부했어요. 그럼 그때 11시 반이나 12시간 정도 공부한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병원도 안 갔어요. 죽기 전까지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나를 와서 실어 갔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내가 이제 알잖아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지가. 병원 가는 시간도 진짜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는. 하루 쉬는 거 상상도 못해요. 왜냐면 하루 쉬면요. 10시간이 빠져요. 내가 10시간을 메꾸려면 며칠 노력해야 돼요? 1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메꿔야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강호동 씨가 그러잖아요. 맨날 운동할 때 하루 쉬면요. 그거 따라가면 일주일 걸린다고요. 일주일 쉬면 한 달 따라가야 돼요. 한 달 놓치면 1년은 노력해야 돼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정말 그래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계획은 사전적으로 짜는 거 아니에요. 사후적으로 짜야지 내가 나를 알고 그럼 주황색이랑 비교해서 보라색이 안 나요. 그럼 보라색을 조정해야 되겠죠. 나를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1회독이 나오겠구나 아니겠구나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시면 합격하시냐면요. 3회독까지 하시면 거의 합격해요. 제가 이거를 왜 비워놓냐면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해요. 친구 결혼하면 가야죠. 나도 사람인데.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프면 쉴 수도 있죠. 그리고 너무 힘들면 나도 하루 쉴 수 있죠.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저는 하지 마.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컨틴전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짜시면 3회독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세요.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학습 플랜 짜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이제 학원 설명이니까 학원을 고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학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참 많았는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일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학원을 골랐을 때 저는 영어로 가르치는 학원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해야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영어로 볼 거고 어차피 에세이 쓸 건데 어차피 나가면 영어로 일할 텐데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저희 학원이 좀 가진 장점인 게 오래됐대요. 오래됐대요. 그게 무슨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됐어요. 그래서 후기를 찾아보면 1999년도부터 나와요. 오래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20년이네요. 그렇다고 베네핏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20년이 됐어요. 후기를 찾아보면요. 정말 고인돌 같은 후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건 좀 중요해요. 1차, 2차, 3차를 다 안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안 할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1차, 2차, 3차를 다 하는 학원을 고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2개를 돌리잖아요. 근데 1차, 2차, 3차를 하다 보면 3차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죠, 당연히. 100명 하다가 40명, 16명 남는 게 3차인데. 그러니까 3차는 돈이 별로 안 돼요. 1, 2차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많이 붙는 것도 그렇게 달가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학원의 경영자 입장인 거고,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요. 왜 1, 2, 3차를 안 하실까에 대해서 명백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고서 만약에 1차를 이쪽에서 해서 나중에 2차, 3차를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컨셉을 잡고 하시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겠죠. 1차, 2차, 3차를 다 안 하는 거는 결국엔 경쟁 때문에 그래요. 수강생과 자도 많지가 않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고서 끝내도록 할게요. 처음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진짜 그때는 20대 초반이니까 막 유학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았었어요. 유학 가니까 너무 답답해서 막 CFA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CFA를 하고 CPA를 하니까 CFA를 하다 보니까 CPA를 하고 싶어졌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취업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대학원을 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제 강의를 좀 해볼까? 그래도 뭔가 계속 넥스트 스텝이 나와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삶의 목적 지향주의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목적 달성하면 결국 다음 목적, 다음 목적, 다음 목적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목적만 바라보고 쭉 가다 보면요. 삶이 너무 피폐해져요. 그렇게 사시는 거 저는 추천해주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사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요. 사는 과정이 조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할 때 저는 공부에 너무 막 꽂혀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니까 막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그거 하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터디원들이랑 만나서 밥 먹으면서 놀았던 기억들, 그게 무슨 기억이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님 방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됐거든요. 같이 공부하셨던 형이. 그 교수님 방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 대학교 캠퍼스를 걸으면서 같이 먹었던 소소한 밥들, 같이 나눴던 대화들,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여기 일요일마다 오실 거예요. 그럼 일요일마다 오면서 그냥 옆에 분들이랑 매일 얼굴만 마주치시는데 얘기하시면서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스터디했던 사람들이랑 아직까지도 만나거든요. 7, 8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CFA 협회 모임에서 만나고 우리끼리도 따로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것들, 그냥 스터디원들이랑 끝나고 같이 영화 보러 갔던 것들, 연말에 송년했던 것들, 같이 술 마셨던 기억들.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부할 땐 너무 힘들어서 몰랐는데 제가 가르치면서 보니까 커리큘럼이 의사결정 과정에 정말 최적화돼서 잘 짜여져 있어요. 지금 이제 알아요. 아, 가르치니까 이게 참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구나. 내가 학생 때 이 재미를 알고서 공부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노력과 욕심이, 제가 어릴 때 맨날 들었던 말이, 노력과 욕심이 있는데, 둘 다 가지던가 둘 다 버려야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버리면 사람 인생이 불행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데 노력을 안 해요. 그럼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어요. 근데 욕심 없으면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욕심 있으면요,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 인생이 그나마 나아요.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다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과정이 물론 하고 나서의 즐거움과 하는 과정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본인이 그에 맞는 리스크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앞으로 저랑 이렇게 지낼 3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들이 견딜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고서 설명 마치고 질문 받을게요. 질문 편하게 주시겠어요? 편하게 주세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이따가 나가서 따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해주세요. 어차피 본인이 궁금해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요. 네. 입사 전에 커리어를 쓰려고 쓰는 신입으로서 네. 이전에는 증권사 쪽 취업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대표님 오프라인 아니면 CFA를 하면 이제 그나마 들어가도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어떤 얘기 들어보면은 자격증은 아무래도 이제 관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죠. 부지런한 그 정도 표현이고, 네. 막상 경험, 레귤레이션이나 산업 분석 그런 경험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입사 때 주로 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실무를 할 때 네. 쓰일 때 더 배울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뭘 질문하셨냐면은 이게 과연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냐는 거잖아요. 그쵸? 이 정도까지가 필요하냐, 자격증이. 근데 취업할 때 자격증은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럼 취업할 때 실무 경험이 필요하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이게 취업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잘못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옛날에 당한 적이 있고, 취업 컨설턴트들이 취업을 하려면은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된다. 뭐 실무 경험을 알아야 된다. 등등등등의 많은 말로 사람들 현혹하는데, 인터뷰 갈 때 저는 CFA고 CPA를 채워야죠. CFA고 CPA라서 회계적인 지식도 이렇고요. 재무적인 지식도 이렇고요. 심지어 제가 파워포인트, 엑셀이죠. 한국에서 최초로 시험 본 그 기수거든요.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1기예요. 중학교 때. 그 정도로 제가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원래 컴퓨터 전공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요. 내가 파워포인트 얼마나 잘하고 엑셀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거 맞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왜냐하면은 신입을 뽑아요. 이게 왜 뽑아요? 얘한테 밸류에이션 맡겨요. 미친 짓이에요. 얘한테 밸류에이션을 왜 맡겨요? 신입한테. 얘한테 맡겨서 무슨 사단이 나려고. 생각해보세요. 신입한테 밸류에이션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겨요. 얘는 재무지식 필요 없어요. 얘 회계지식 필요 없어요. 얘는 뭘 잘하면 되냐? 빠릿빠릿하면 돼요. 내가 커피 심부름 시키면 빨리 커피 타오고, 클라이언트 밑에 내려왔으면 빨리 가서 픽업 해오고. 이해되셨어요? 비서를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복사시키면 빨리 해올 수 있고, 영어 자료 찾아달라면 빨리 해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커피는 취소할게요. 커피 시킨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빨리 배울 수 있고, 즉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면접을 보러 가서 내가 회계적으로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로 주식 운용을 해왔어요, 그럼 그래요. 왜 왔어요? 그냥 개인 돈 굴리시지? 그런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윗분들의 생각은 그래요. 회사의 생각은 그래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본인들을 잘 서포트해줘를 찾는 거지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엄청난 성과를 내줄 거더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내가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내가 어느 정도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해되셨어요?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할지에 대해 포커싱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도 보다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라크를 갔다 왔어요. 파병을. 제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제가 당신이 얘기하는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예쁘게 구현해내는지 왜냐면 제가 그래픽스 기능사랑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일러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군대를 그걸로 갔으니까 내가 당신이 얘기하는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지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밤을 잘 샐 수가 있는지 제가 얼마나 빨라서 당신의 얘기를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무랑 회계를 조금 알아서 얘기하는 거 굳이 설명 안 하셔도 그냥 제가 적당히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인터뷰 팁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답변이 됐어요? 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밸류에이션 필요 없어요. 물론 읽고 가면 도움은 되죠. 근데 안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물어보겠어요? 똑같아요. 선배가 후배한테 야 이거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대학교에서 배운 적 있니? 안 물어본다고요. 네. 만약에 가정하에 AICP나 CF를 둘다 한다고 치면 어느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재무를 전공한 학생인데, 그러니까 졸업했는데 만약에 그 12월달에 보고 싶다, 시작 안 했다. 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일단 하나씩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순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CPA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이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야? 아니면 하시려고 고민한 중이에요? 아, 뭘 할까 고민 중인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은 별개의 얘기인 것 같고, 그건 선호도의 문제니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CPA에서 배우는 과목이 4가지가 있어요. 미국 회계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 과목이 있고요. 감사 과목이 있고, 세무상법이 있고, 기타 과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 처음 말씀드렸던 시험으로 따지게 되면 약 30% 정도에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 이 회계 과목. 이 CFA의 요 한 과목에 들어가요. 근데 요 과목 비중이 조금 크기는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레벨 1에서는 중급 회계를 배워요. CFA 기준으로. CPA 시험은요, 여기 회계 과목에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정부 회계, 비영리 회계로 들어가요. 그럼 이 중급 회계를 하면은 CFA 레벨 1의 회계 과목에 도움이 되겠죠. 레벨 2에 고급 회계가 들어가요. 여기 회계에 고급 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CFA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고급 회계에서 배우는 테마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합병재무제표 커런시 트랜슬레이션 외화 환산, 그 다음 세 번째가 펜션 퇴직연금, 그 다음 나머지 기타 과목이 붙는데, 이게 고급 회계 과목이랑 정확하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CFA 레벨 1을 보고 회계사를 하고 2차를 들어갔는데, 순서상 보면은 그 순서도 괜찮고요. 3랑은 연관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CFA 하기 전에 CPA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정도를 하고 CFA 하시는 건 도움이 돼요. 순서는 뭐 1, 2 상관은 그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 하기 전에 중급 회계를 하고 2 하기 전에 고급 회계를 하고 하시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올해 12월에 하시는 건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제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학생이시죠? 그럼 하시면 돼요. 전공하셨잖아요. 그럼 못할 게 없죠. 아예 할 수 있어요. 2달인데요, 뭐. 그리고 파이낸스 전공하신 분들은 기준으로 보시면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FRA는 중급 회계 정도 나와요. 퀀트는요, 통계 보면 가설 검증하죠. 가설 검증할 때 제일 기초적으로 가설 검증할 때 여기 X바 추정하고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안에 들어가서 뭐 68.28% 막 이런 그 가설 검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기각했어요. 뭐 기각하지 못했어요. fail to reject null hypothesis에서 뭐 기각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있고 막 여기 뭐 기무 가설 세우고 대체 가설 세워가지고 막 가설 검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요즘 공통수학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요. T 테스트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F 테스트 가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나와요. 이게 통계예요. 에코는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아주 기본적인 거 나와요. 제일 처음에 탄력도부터 공부해요. 그런 거 나오고, 에코티는요, 에코티 평가해 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평가 모형이 되게 많아요.
뭐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프리 캐시 플로우 투 펌,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에쿼티, 레지듀얼 인컴 모델, 뭐 에바 안 나와요. 레벨 1에서는 뭐가 나오냐? 레벨 1에서는 그냥 디비던드가 있어.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성장률 얹으면은 주식이 요구 수익률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디비던드가 계속 발생해. 디비던드가 N까지 발생해. 연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냥 이 정도 나와요. 심플하죠. 대신에 시장의 구조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채권 되게 간단해요. 데리베티브는 네 가지가 들어가요.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그 다음에 뭐 기타 것들 들어가는데, 선도, 선물, 옵션에 뭐 스트레이들 전략, 뭐 요즘 뭐 뉴스에 나왔잖아요. 스트레이들 전략을 쓰느니 뭐 안 나와요. 그런 거. 레벨 2에 나와요. 그냥 여기도 그 정도 전 단계, 그냥 파생해서 딱 두 가지 전략만 배워요. 커버드 콜 옵션이랑, 그 다음에, 무슨 커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커버드 콜이랑, 무슨 풋이었지? 풋자에 하나 배운다. 어쨌든 콜이랑 풋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터너티브 되게 간단한 거 배워요. 비중도 얼마 되지도 않고 부동산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상품 중에서 부동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재무관리 그냥 현재 흐름,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정도 보내는 정도 심플하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포트폴리오는 캐펜 모델 배우셨어요? 캐펜 모델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SML에서 캐펜 모델 추정하는 것까지 나오고 에틱스는 이거는 이제 하셔야죠. 이거는 새로 하는 거니까. 근데 어렵지 않아요. 다 윤리적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괜찮나요? 네, 그게 레벨 1이에요. 할만하죠? 아니에요? 전공이라면서요. 할만해요. 네, 그 다음, 네. 선생님은 가르치시는 분 말고 현업에서 어떤 일을? 그거는 이거랑 무관하니까 나중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CPA 먼저 공부하고 있어서 네. 끝나면은 바로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고 싶은 쪽이 지금 파스 쪽인데 네. 입사하기 전에 이제 학교 남은 기간 동안 먼저 이 공부하고 가는 게 저는 만약에 요즘 취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입사 전에 뭐를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제일 좋은 건 인턴이에요.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인턴을 하나 하면은 그 인턴의 꼬리를 물고 다른 인턴이 물리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에 있다 보니까 추천받아가지고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취업을 염두에 두면은 일단 인턴을 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인턴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조금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자격증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법인 들어가기 전에요. 네, 하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회계법인 입사라고 하면요. 너무 좀 이게 구체적인 질문이긴 한데, 너무 요소들이 많이 작용해서 저희가 실력대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는 저는 국내 증권사가 더 실력대로 뽑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요소들을 회계법인들이 봐요. 근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계량적인 요소들을 본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애 되게 많이 뽑고 어떤 애 되게 적게. 그러니까 왜 국내 증권사, 국내 자산운용사는 되게 매년 뽑는 일정한 인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회계법인은 그 정도로 체계화돼 있지가 않아요. 뭐 엄청 많이 뽑았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더 못 뽑겠다고 아예 안 뽑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파스로 바로 뽑는 경우도 올해 입사한 친구들 보면 그게 한 3년인가 5년 만에 처음이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안 뽑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안. 그리고 파스에서 사람을 뽑는 이유는, 신입을 뽑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학 때문에 뽑아요. 국내 인력들은 뽑지 않아요. 왜냐면 국내 인력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CPA 합격해서 감사부서로 먼저 가는 게 정상적인 코스고요. 만약에 파스에서 사람을 뽑는다, 신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경력직 아니면은 어학 쪽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회계사분들이 감사하다가 이제 파스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 딜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누군가 밑에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도 일로 들어가는 거 손해예요. 왜냐면 가서 번역이랑 통역만 죽어라고 할 거예요. 차라리 다른 부서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경력 쌓고 증권사 쪽 셀사이드 쪽 혹시 저기 나중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지금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CFA 관련된 질문이면 제가 받을게요. 네. 네.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네. 제가 IFRS만 알고 네. 쌀집 계산기만 써봤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쌀집 계산기보다 더 좋은 계산기 있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IFRS라도 아는 게 어디예요. 저도 IFRS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나이가 들어서. 네. 질문 주세요. 네. 휴게소 높으면은 또 사야 되나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잘. 바뀌긴 하는데 편집이 좀 바뀌고 글자가 좀 바뀌고 근데 컨텍스트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긴 해요. 물론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그게 엄청난 매년 사야 된다. 근데 매년 왜 사요, 책을? 안 사셔도 돼요. 그러지 않고요. 그냥 하셔도 되고 바뀐 부분만 보셔도 상관없고 심지어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격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매년 양이 바뀌는 수준 아니에요. 네. 네. 지금 3학년인데 4학년 아닌 졸업 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상관없는 걸 알아요. 그냥 1, 2학년 때부터 응시하셔도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네. 심지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도 다 요즘 3차까지 합격하고서 취업하는데요. 뭐. 그 합격자로만 여기는 실무 경험. 실무 경험은 네, 쌓고서. 아 근데 군대가 실무 경험으로 2년이 인정이 되나? 그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3차까지 요즘 합격하고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경력이 부족하겠네요. 2년 정도. 그래서 네. 뭐 어쨌든 2년 있으면 그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군대를 갔다 오세요. 가산점도 받고 얼마. 군 가산점이 요즘 없죠. 아, 어쨌든 별로죠. 그래서 군 가산점제를 줘야 돼요. 이 강제 노역. 또 질문 있으세요? 맞춰도 돼요? 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